구독자분께서 부동산에 대한 저희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저희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산은 의심할 여지 없이 채권입니다. 그리고 채권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을 꼽는다면 아마도 부동산일 것입니다. 부동산이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때 전부 자기 돈으로 사지 않고 은행에서 융자를 끼고 삽니다. 주식은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위험하다는 말을 하지만 부동산은 통상적으로 30% 정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내리고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리가 오르니 부동산이 내리고 금리가 내리니 부동산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과 금리 관계를 알려면 임대 수익률과 대출 금리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의 가격은 실수요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동산의 가격은 임대 수익을 원하는 자산가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고 아파트를 팔았다가 오를 것 같을 때 다시 사거나 하지 않습니다. 설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도 자기 집을 그대로 보유합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이미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아파트를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세나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 규모와 자산 규모에 맞게 집을 구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가 오르면 좀 불편하더라도 도심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가격이 빠지면 다시 도심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을 팔고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을 사들이곤 합니다. 그리고 팔고 사는 임계점은 바로 임대 마진이 제로가 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말까지만 해도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약 3에서 4% 정도였고 금리는 2에서 3% 수준이었습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률과 금리가 벌어질수록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고 이 차이가 좁혀질수록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합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이 차이가 감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역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동산 임대 수익률보다 은행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타인에게 임대를 준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으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헬리오시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시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22평 C타입의 시세가 약 14억 3,500만 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줄 경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212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투입되는 현금은 13억 3,500만 원입니다. 즉 13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매달 212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를 수익률로 계산해보면 연 1.9%입니다. 그런데 만약 K뱅크에서 주담대를 받는다면 이자율은 최근에 4.35%입니다. 즉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 1.9%이고 지불하는 이자는 4.3%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역마진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헬리오시티 22평 C타입의 시세 변화입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이 많이 있는 서울 강남역 부근의 SK 허브블루 오피스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19평 A타입의 시세가 2억 4,250만 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줄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102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투입되는 현금은 2억 3,250만 원입니다. 즉 2억 3,250만 원을 투입해서 매달 102만 5천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를 수익률로 계산해 보면 약 5%입니다.
앞에서 주담대가 4.35%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 수익률이 5%니까 아직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나서서 급매로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최근에도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직접 비교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헬리오시티는 2018년에 새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오르는 동안 오피스텔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파트가 최근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임대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다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아파트가 오를 때 오피스텔은 오르지 못한 것도 이유입니다. 참고로 아파트가 오르는 동안 오피스텔이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사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사무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요즘은 세무서에서 수시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임대를 줬다고 할지라도 만약 오피스텔에서 이부자리가 발견된다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이런 행위까지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까딱하다가는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중과세를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오피스텔의 매수를 꺼렸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마련할 때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피스텔의 매수를 꺼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오피스텔의 가격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재작년 신문에서 오피스텔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아파트 형식을 띤 사실상의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주거용 오피스텔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이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현재 마이너스인 임대 마진이 플러스로 돌아서야 합니다. 즉 임대 수익률이 대출 금리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임대 수익률 이하로 대출 금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부동산이 다시 강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 주택을 매수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직장 접근의 편의성, 둘째는 교육 환경, 셋째는 편의시설입니다. 첫째, 직장 접근의 편의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통의 직장이 아니라 양질의 직장이어야 합니다. 서울은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곳의 주택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2호선이 가장 양질의 직장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강남과 을지로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2호선 다음으로 지하철 9호선이 지나가는 곳의 주택가격도 높습니다. 역시 서울이 강남과 송파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하철 7호선의 경우 핵심 일자리 지역을 관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호선 주변의 아파트 시세는 2호선이나 9호선에 미치지 못합니다. 둘째, 교육 환경입니다. 서울 대치동과 도곡동의 가격이 높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학군과 학원 등 교육 환경 때문입니다. 특히 학군의 핵심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입니다. 그리고 명문 남녀공학의 중학교보다는 명문 남자중학교가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학생 부모들이 남녀공학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남녀공학에서는 전교 10등에 여학생만 8명이 든다고 하는데 이런 환경을 남학생 부모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서울대 합격의 70%는 이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특목고는 전체 학생의 3%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합격률이 50%에 이릅니다. 그리고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학교를 부모들이 선호하는데 대치동이나 도곡동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됩니다. 셋째, 편의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과 이마트와 같은 쇼핑시설이 근처에 있고 공원과 같은 휴식공간이 근처에 있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금이 있는 분들은 위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주택을 매수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만약 제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여의도, 한남, 동작 지역 등 서울의 핵심 주거지나 판교, 분당 등 경기도 핵심 주거지에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되는 분들은
2023년 하반기부터는 주택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떨어질지를 저울질하기보다는 일단 마음속으로 자신의 목표가를 정하고 그 목표가에 들어오면 매수를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주거지는 주택가격이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시멘트나 철강 등 건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공사비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당분간 신규 공급이 어렵다면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경우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가격이 반등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에는 신혼부부들이 처음에는 월세나 전세를 살다가 후에 자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생각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우선 집부터 마련하자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넷째, 주택 가격의 결정에 있어 인구수보다 중요한 것이 가구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는 줄지만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새로 태어난 사람보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세대수가 2.72% 늘었습니다. 즉 평균 세대원 수는 줄고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추세는 당분간은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 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 매수를 좀 더 미루고 관망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부동산의 핵심 규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에 걸친 다양한 세금 규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풀린 후에야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핵심 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좀 더 관망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부동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